지존파 하면은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존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을 납치하고 또 가두고 그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소각장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기도 했고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렇게 비인간임을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진짜 죽일 사람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 죽이고 싶었는데. 보는 놈 무시한 것,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일단 이 범행이 발생했던 시간대는 93년 7월부터요 94년 9월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남짓 사이에 남자 3명을 죽이고 여자 2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김기환이라는 친구가 그 당시에 27입니다. 네. 강간치상 전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동은이라는 그 당시에 21살 특수절도 전과가 한 2개 정도 있고, 김현양이 22살, 문상록이 23살 특수절도 전과 등 3범이에요. 그 다음에 백병옥이라고 20살짜리 특수강도 등 2건. 그 다음에 이제 강문섭이 20살. 그 다음에 이경숙이라고 23살 여자 하나가 거기 껴있는데요. 이경숙이 같은 경우는 그 영암 지역에 있는 다방에서 이 범인 중에 하나인 강동은이를 만납니다. 강동은이를 만나서 강동은이하고 사귀게 되면서 강동은이가 빚을 갚아줘요. 그래서 결국 94년도 9월 달에 이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총 7명이 이 범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경숙이 조금 특이한 것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이걸 표현 레지? 다방 레지. 레지 뭐 그때는 이렇게 뭐 다방 종업원을 레지 뭐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포섭된 형태이고 그 외에는 다 의기투합한 의기투합했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포커판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조직 결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들이 이 범행을 계획한 거는 전남 한평입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이들끼리 모여 있다가 그 당시에 이 대학 입시비리 부정 사건이 뻥 터져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가 이 돈 많은 것들 말이야 전부 청소해버리자. 청소가 뭡니까?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조직을 결성합니다.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자금을 목표를 얼마를 삼았냐면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얘기해서 10억을 벌자. 그래서 범죄 자금으로 10억을 벌자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둔산 뭐 신도시 공사장도 가서 공사 일도 하고 분당 신도시도 왔다 갔고요. 그러면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모았어요. 또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범단은 당연히 강령이 필요하잖아요. 추석 전후를 이제 기해서 백화점에서 미리 입수한 한 3,500명 가까이 되죠. 그 VIP 고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그들의 명단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 돈 주고 삽니다. 그거 돈 주고 매입해서 진짜 이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어떤 범행 대상으로 삼고 실행을 했다면 이 사건은 검거되지 않았으면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거는 명백해요. 근데 공분을 더 사는 이유가 이렇게 VIP 명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살해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인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사건은 93년 7월 18일 날 밤 11시에 발생합니다. 충남 논산 쪽으로 가면 그 두개역이라고 있어요. 두개역. 두개역 부근에 있는 철길 아래에서 그때 귀가 중이던 농사 짓는 분의 따님이에요. 20살 최양을 승용차로 납치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2km 정도 떨어진 그 유성구 그 야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집단으로 윤간을 해요. 윤간한 다음에 김기환이가 거기서 이제 그 살해하는 거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범을 보이죠.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거다. 김기현이 죽였다 그러는데 김기현이 죽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죽인 거라고. 이 시체는 그 이듬해 5월 달에 이 벌초하던 마을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윤관을 하고 또 살해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윤관을 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해자화라고 저희는 표현하죠. 그러니까 동질감. 예, 너도 역시 같은 범죄자야. 약점 이런 것들을 잘 긁어주고 또 강압적으로 할 때 그렇죠.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지가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이 된 거죠. 조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살인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1993년 8월이었는데 예. 그때 같은 조직원이었던 예. 송봉은이죠. 걔는 그 당시에는 18살이었는데요. 이제 근데 그 송봉은이가 속였어요. 사실은 자기 형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23살이라고 하면서 그 조직원사에서 23살로 행세를 했어요. 이제 이들이 노동으로 이제 번 돈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막노동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그 자금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송봉은이가 그 중에서 한 3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잡아서 살해를 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 김규환이나 이 일당에 올 때는 그 강령에 있었잖아요. 조직을 배신하면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있었으니까 추적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송봉은이가 있는 시흥, 경기도 시흥에 있는 친척 집에서 송봉은이를 잡아요. 칼과 곡괭이로 살해합니다. 안매장된 거 나중에 시체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잔혹할 정도로 살해하고 개도 한 마리 끌고 갔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먹었다고 해요. 저는 걔하고 그 송봉은하고 일치를 시키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너희들은 개 한 마리를 죽이고 개 한 마리를 해한 것뿐이야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죄책감의 희석인가요? 희석이기도 하고 너희들도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김기환의 입장에서는 허투루 처리하게 되면 이것이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조직이 와야 되죠. 결국. 네. 그래서 이제 피를 보른 살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고 아주 잔인하게 그 개를 잡잖아요. 뭐 아주 몽둥이 찜질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걸 자기가 보여줬을 거고 그대로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그 송봉은이한테 똑같이 시켰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봉은이를 살해할 때는 김기현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조직원들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기현이가 94년도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영광 불감면에 김기환 그 소유의 대지가 좀 있었어요. 그 대지에다가 아지트를 건설합니다. 이제 드디어 산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창고를 짓게 되고요. 살인 공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옆에다가 소각용 그 화덕을 설치하는 거예요. 시체를 소각하기 나중에 위한. 소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겁니다. 94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본거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6월 달에 김기현이가 이 선배 조카가 하나 있어요. 여중생. 네. 1학년짜리를 강간해가지고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때가 징역 5년 받았더라고요. 5년 받았습니다.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상당히 예.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지트도 만들어냈고 뭔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 자기는 빠져버리는 이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김기환으로서도 조금 그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김기환이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이제 거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김기환이가 구속돼서 그 갔다면 와야 되기 십상인데 산채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머무를 수 있었고 머물렀기 때문에 김기환이한테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보고도 하고. 그러다가 1994년 9월 8일에 네. 살인을 하죠. 그들의 계획이 실천되는 첫 범행일 거예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미 두 사람은 죽였지만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수로 국도예요. 양수로. 두 사람이 이제 걸려들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씨라고 이제 이모 씨인데 34살이에요. 그 당시에 직업은 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유흥업소 이런데 이제 악사에서 밴드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페 종업원이었던 27살 먹은 이모 씨가 같이 본인들의 이제 그 악사가 소지하고 있는 그랜저를 타고 드라이브죠. 네.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03시경에 이제 범행을 물색하던 이들한테 발견이 됩니다. 현장에서 그 이 화물차로 이 그랜저 앞을 딱 막습니다.
멈췄죠. 그 뒤에서 느망차가 와가지고 딱 포위하고 바로 가스총 쏘고요. 네. 그다음에 강목으로 어마어마하게 구타하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제압한 다음에 포장용 테이프로 이제 손, 발, 입 같은 데 묶어가지고 아지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감금을 하고요. 역시 거기에서도 뭐 항상 하는 것처럼 그 이모 씨 그 여성 카페 종업원 그 사람을 윤간하죠.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살려줍니다. 그 다음날 밤 9시경에 그 이제 악사 이모 씨한테 몸값 내놓으라고 그래요. 몸값. 근데 그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악사 하시는 분이. 그러면 너는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이러면서 강제로 술을 먹이죠. 술을 먹여가지고 머리에다 비닐봉지를 씌워서 이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이 참 잔인한 놈들이죠. 그때 이 같이 납치된 이양을 동참시켜서 같이 목을 조르라고 시켜요. 이게 이제 공범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강령에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양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연아이가 그래도 좀 살려주자. 이렇게 이제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양은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 비닐봉지 씌워서 이 살해한 악사 그 사람 시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처리하기로 했어요. 장수군 그 수분제 고개라고 있어요. 네. 그 수분제 고개로 이제 그 그랜저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 그 악사차 네. 끌고 와서 이제 03시경에 이제 운전석에다 그 사람을 앉힙니다. 죽은 사람을. 그리고 18m 낭떠러지가 한 18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수분제 고개가 거기에서 밀어버려요. 음주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걸로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근데 교활하게도 그 전에 이미 스퀴즈 마크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또 그 장면을 같이 그 이양도 보게 해요. 보게 하고 또 수분제 고개에서 윤간을 또 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 두 분이 이제 피해가자가 된 게 된 건 하필 그 차가 그랜저죠. 그래서 이제 좀 잘 사는 잘 그 사는 당시에. 중 이제 그때쯤에 되면 그래도 좀 산다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야외 드라이브 나올 때 양수리 쪽에 모텔을 많이 맞습니다. 나온다는 정보를 얻고 거기서 이제 돈 많아 보이는 뭐 이렇게 납치를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분들은 사실은 그냥 종업원이고 악사였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된 게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일종의 그 위장을 한 부분인데 지금 같으면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 공사장 인부가 발견해서 이제 장수경찰서에 신고가 됐고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퀴즈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체를 발굴해 보니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또 뭐 없어진 물건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해가지고 부검도 안 하고 내사 종결을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있다가 9월 13일에 예. 또 한 부부가 살해가 된다. 남편 소 씨는 울산 쪽에서 이 공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차린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시는 데는 아마 이제 그 서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35살 박 씨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이제 감금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소 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범인들이 1억을 요구합니다. 1억. 1억 원을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남편 소 씨가 1억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가 이 돈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납치한 날이 9월 13일이잖아요. 네. 9월 14일 날 광주 광천 버스터미널에서 소 씨가 자기 직원한테 돈 가져오라고 시키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갖고 온 돈이 이제 8천만 원이에요. 1억을 요구했는데 8천이면 엄청나게 구한 겁니다. 그런데 다 나름대로. 현금으로 온 현금으로요. 예.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로 가요, 범인이. 그때 갈 때 이 아내 되는 분은 이제 인질로 잡아두죠, 범인들이. 인질로 잡아두니까 소 씨 입장에서는 아내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아요. 직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대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다시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아지트로. 납치는 13일, 돈 받은 건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5일 날 03시경에 새벽 3시경에 자 고통 없이 죽여준다. 8천만 원 줬으니까 고통 없이 죽여준다고 하면서 술을 먹이고 그 공기총으로 사살합니다. 근데 그 공기총을 쏘게 한 사람이 예. 그 악사. 네, 살아남으셨던 여자분. 네, 네. 그 이양을 시켜가지고 공기총으로 사살을 해서 결국은 너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그 아내 박씨 칼하고 도끼로 살해합니다. 네. 살해한 다음에 참 말하기도 불편합니다. 예. 토막을 내죠. 술안주로 쓰기 위해서. 네, 실제로 술안주를 합니다. 그 더더군다나 그 이모 씨 그 짭혀지검에. 생간을 주면서 먹으라고 시켜요. 이때 삼겹살도 같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삼겹살을 같이 구워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을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각장 만드는 데다가 소각을 시키면 냄새가 외부로 퍼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고기 구워 먹는 냄새로 인식시키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랬을 그렇게 거니까.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삼겹살을 심지어 동네 주민들한테까지 나눠줬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와서 네. 막걸리를 먹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 왜 그렇게 다 죽였어? 돈 받고 풀어줄 수도 있잖아. 예. 그건 참 불쌍하게 생각했는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피해자분들의 심리를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소 씨 부부도 실제로 3일 동안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각장도 옆에서 봤을 거고 그렇죠. 진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아남은 그 이모 양분도 실제로 다 옆에서 지켜보고 실행하게 되고 그 고통을 딛고 사시는 거잖아요. 이분 뭐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연양이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김연양이가 이 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김연양 때문에 이 조직이 더 큰 범죄를 못하고 종료됐다고 봐도 좋아요. 이분이 탈출을 하시잖아요. 예, 이 탈출 과정이 이것도 영화입니다, 거의. 네. 자, 이제 9월 16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소씨 부부 그 화덕에다 소각하고 뭐 죽인 게 9월 15일이잖아요. 9월 16일 날 이제 이 아지트에서 다이나마이트 투척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김연양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에는 이제 큰 병원이 화상병원, 기독병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독병원으로 가면서 그 이양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서 현금 50만 원하고 휴대폰을 맡기는데 그 휴대폰은 이제 물론 강동원이 명으로 돼 있었어요. 명의는. 그래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치료 받는 사이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양이는 이양한테 평소에 잘해준 거 아니에요. 또 이양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죽이자고 하는데도 김연양이가 적극적으로 살려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랐겠죠. 그건 살기 위한 거겠죠. 잠깐 들어간 사이 거기서 택시 타고 뜁니다. 현금도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뛰었는데 오다가 생각하니까 그대로 가다가 또 잡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하차를 해요. 도로변에서 하차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포도원으로 가요. 포도원에 가서 주인한테 자초지종 얘기하고 렌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타고 가서 대전에서 또 하차를 해요. 대전에서 하차해가지고 대전에서 또 택시를 대절해가고 서울로 옵니다. 네. 그러면 서울로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찰서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이분은 엄청나게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신고도 안 해요. 역삼동에 있는 그 여관에 투숙을 해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지인한테 연락을 해요. 그 사람이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하는데 그게 서초경찰서예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처음에 안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는 어떤 형사도 이걸 믿을 리가 사실 어렵죠. 이게 소 씨 부부 그렇습니다. 실종된 거를 이분이 알고 있는데 그 이 씨가 이 양이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단서도요. 소 씨의 휴대폰을 추적합니다. 소 씨의 휴대폰이 영광까지 나오잖아요. 네. 기지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탈출한 날이 9월 16일이잖아요. 9월 17일 날 새벽에 수사관 9명. 이거 잘한 수사는 절대 아닙니다. 서초서에서. 수사관 9명,
그다음에 권총 내정, 그다음에 뭐 이 차 4대를 이제 그 지원받아 가지고 먼저 어디로 가냐면 장수로 가요. 장수가 어디입니까? 그 악사를 그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 곳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먼저 가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서 매복을 합니다. 근데 9월 19일 날 아침 7시 반에 아침 창거리 준비하려고 포터를 끌고 강동원이가 나와요. 그걸 검거해버립니다. 강동원이 검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당들을 이제 어떻게 불러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공작 수사를 하기로 하는 거죠. 여기 지선대요. 그 강동원 씨가 포터 끌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와야 되는데 지금 그 강동원이가 소지하고 있던 돈 200만 원하고 차량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그 돌려드리라고 해서 그 지서에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찾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유인을 해요. 불갑 지서로 오죠. 거기서 딱 검거해버리고요. 예. 근데 왜 이들은 이 모양이 탈출했던 걸 알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아지트에 있었던 거죠? 고즈음에는 불과 하루 이틀 상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좀 그 혼란스러웠겠죠. 이게 과연 뭐 이 양이 어디를 갔을까 뭐였을까. 근데 믿는 경향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관할 경찰서에서 약간 망을 잠깐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경찰서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모양이 그 관할 경찰서로 갔으면은 이들이 다 흩어졌을 텐데 관할 경찰서 동태를 보니까 별 반응이 없어서 정말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생각하면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를 했어야지 맞는데 그렇죠. 신고가 안 된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렸던 것 같고 또 그 하나 더 보태면 김현양이는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대 잘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쪽하고 공조했거나 아니면 당연하죠. 네. 더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건- 어떻게 수사관 9명이 가서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무사히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행위를 수사한 과정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이제 검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한테 압수한 물품을 좀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백화점 고객 명단 그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용 이 칼, 지팡이인데 이렇게 뽑으면 안에 칼이 있는 거 영화에 많이 그렇죠, 나오지 많이 않습니까? 나오죠. 그것도 몇 개 나왔고요. 무전기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테이프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부 합치면 흉기가 17점 뭐 이렇게 합치면 테이프까지 한 70점을 압수를 했고 현금 3,500만 원도 발견이 됐습니다. 지존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입에 그렇게 많이 올게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잡히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거나 이런데 너무나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그 현장 검증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악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압구정동의 야타족을 네. 그때 야타족이 있어서 야타하는 네. 야타족을 다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돈은 놈 무시한 것.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그 자기 부모의 그 부를 믿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게 언론을 많이 타면서 그리고 그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한테 차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갖고 당시에서 언론에서는 야타족, 뭐 오렌지족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났던 거죠. 우리는 쟤네들을 뭐 죽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났던 것이 바로 그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차이나고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너무 그러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하루에 뭐 솔직히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몇백만 원 벌기 힘듭니다. 근데 하루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습니다. 약자는 안 건드렸습니다. 더 주기 싶었는데 못 주겠으면 하나님 매책뿐이에요. 그걸 못 이러세요. 살인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강도 돈 뺏었으니까요. 사체 유기 있죠. 유기의 훼손이 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서울구치소에서 95년 11월 2일 날 그러니까 구속된 지 25일 만에
11월 2일 날 사형이 집행돼 버립니다. 근데 김기환은 사실 그때 저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교도소에.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교도소 내에서 지휘했기 때문에 공범을 본 거죠. 수괴죄로 성립되고 김기환이, 강동원이, 김현양이, 강문섭이, 문상록이, 백봉욱이 사형이 집행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소씨 필담,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소 씨가 그 갇혀 있으면서 구명장을 16절째 3장을 쓰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도 더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한 4,300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운수소관으로 돌리겠다. 네, 원하는 대로 돈 주고 나갈 테니까 또 경찰에 가서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내 와이프하고 내 아내하고 내 딸, 아마 딸도 죽이겠다고 위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딸만 살려달라고, 그것만 약속해달라고. 그럼 네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돈 줄 건데 하고 물어보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가 냈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남자로서 약속을 좀 지키겠다. 나도 어렸을 때 힘들어서 남의 물건 훔쳐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다. 허튼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받고 내 와이프 좀 풀어줘라. 이런 내용의 어떤 구명장을 썼어요.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 두 부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소각시킨 이 범인은 정말 악마가 따로 없는 거죠. 저는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정말 너무 지금 봐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지존파들이 생겨난 걸까? 사실은 양극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이 고용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94년, 95년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실업률도 높고 더 많은 뭐 학생의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가 더 많은데 94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미처 안 됐다고.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거기는 한정없이 그 불로소득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면서 일종의 이런 범죄자들한테 일종의 핑계거리를 주게 된 것이 바로 그때죠. 90년대 초반에 바로 그 시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지존파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범죄 조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닐까.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네, 사회 현상과 이 범죄는요 같이 가요. 그 시대의 범죄를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을 사건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2000년대 소위 말하면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네.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사실 이것도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의 네. 어떤 반영이라는 것들.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죠. 지존파, 막가파 그것이 실제로는 정두영을 넘어서 이제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게 된 것은 사실 얘네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수법도 그렇고 잔인성도 그렇고 실제로 이 잔인함을 생각하면은 그 이후보다는 얘들이 더 잔인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뒤에 있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잔인할 이유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은 통제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통제가 안 되는 형태, 폭주죠, 그 폭주니까 그래서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저도 사건 현장에 있지만 이 사건 하나가 그냥 단지 사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지존파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저희 전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컸잖아요. 근데 예. 사건 하나에 범죄자, 피해자, 유족, 형사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엮여져 있고 이 파장은 과연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